여긴 우리 가족 모임이에요. 김서연 씨는 자리 비켜주세요. 제가 왜요? 강남의 한 호텔 연회장. 가족 모임 자리에서 며느리는 단 한마디로 쫓겨나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안 모임인데 남의 집 사람까지 앉을 필요는 없잖아요. 누나, 그만해. 가족들 앞에서 벌어진 공개 망신. 하지만 아무도 며느리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실례합니다. 김서연 고객님. 고객님? 그 순간 호텔 지배인이 다가와 며느리에게 정중히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가 가족들의 표정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날 밤 호텔 연회장에서 벌어진 일은 단순한 가족 말다툼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를 쫓아냈던 그 한마디가 이 가족의 관계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게 되는데요. 그날 연회장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실제보다 더 현실 같은 가족 이야기. 지금부터 그날 호텔에서 시작된 사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토요일 저녁 강남 한복판에 자리한 호텔 레스토랑은 낮은 조명 아래 조용한 웅성거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도심의 불빛이 흘러들었고 안쪽 룸에는 이민재 가족의 이름으로 예약된 긴 테이블 하나가 준비되어 있었죠. 테이블 위에는 코스 메뉴 안내와 와인잔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자리마다 이름표가 붙어 있었는데 그 자리 배치를 정한 사람은 이수진이었습니다. 이수진은 가장 먼저 도착해 자리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블랙 원피스에 진주 귀걸이를 한 이수진은 직원에게 와인 리스트를 다시 가져오라고 지시한 뒤 냅킨을 펴며 창밖을 바라보았죠. 그 뒤로 이민재의 부모와 남동생 부부가 차례로 들어왔고 이수진은 일어서서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분위기는 오랜만에 만난 가족답게 다정했고 웃음소리가 룸 안을 채우기 시작했죠. 김서연은 이민재와 함께 가장 마지막에 도착했습니다. 연한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단정한 슬랙스 차림이었는데 룸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이수진의 시선이 김서연의 발끝에서 어깨까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이수진은 아무 말 없이 와인잔을 한 모금 들이켰고 김서연은 시어머니에게 먼저 인사를 드린 뒤 자리에 앉았죠. 이민재는 김서연 옆에 앉으며 가볍게 미소를 지었지만 김서연의 손이 무릎 위에서 가만히 깍지를 끼고 있다는 건 보지 못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전체 요리가 나올 무렵 이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다들 바쁜 와중에 나와줘서 고맙네. 우리 가족 모임이 이 정도 호텔에서 열리는 것도 다 아버지 덕이지. 이수진은 아버지를 향해 잔을 들어 보이며 웃었고 가족들도 함께 잔을 들었죠. 그런데 이수진의 시선이 김서연에게 멈추더니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서연 씨는 요즘도 그 일하고 있어요? 뭐였더라? 학원 쪽이었나? 김서연은 잠깐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네, 언니. 아이들 미술 수업 쪽이에요. 이수진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더니 옆에 앉은 남동생의 아내를 슬쩍 바라보며 말했죠. 그래, 뭐 좋아하는 일하는 게 제일이지. 근데 이런 자리에 올 때는 좀 신경 쓰면 좋겠다. 솔직히. 호텔 분위기가 있으니까. 이수진은 김서연의 옷차림을 다시 한번 훑었고 그 시선을 따라 시어머니도 김서연의 블라우스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김서연의 얼굴이 살짝 굳었지만 아무 말 없이 물잔을 들어 입술을 적셨습니다. 이민재는 이수진을 향해 누나 그만하지 하고 낮게 말했지만 이수진은 손을 저으며 가볍게 웃었죠. 내가 뭘 그래, 좋은 말로 해주는 건데. 가족이니까 하는 소리지. 테이블 위로 짧은 침묵이 내려앉았고 서빙 직원이 메인 요리를 가져오면서 분위기가
잠시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이수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스테이크를 자르면서 아버지에게 말하듯 꺼냈죠. 아버지, 우리 집안 모임에 아무나 오면 좀 그렇잖아요. 가족이면 가족답게 격에 맞춰야지. 서연 씨네 집안이야 뭐 지방에서 작은 사업하시는 분들이라 이런 자리가 익숙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이수진은 서연을 똑바로 보지도 않은 채 말을 이어갔고 테이블 위 포크 소리가 하나둘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김서연은 냅킨을 무릎 위에서 가만히 쥐었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변했지만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죠. 이민재가 누나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라고 목소리를 높이려 했지만 이수진의 아버지가 됐다. 식사 중이니까 아무 손으로 돌아 막았습니다. 이수진은 와인을 한 모금 더 마시며 고개를 살짝 기울였고 자리는 다시 어색한 정적 속으로 가라앉았죠. 디저트가 나오기 직전이었습니다. 이수진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밖으로 잠깐 나갔고 몇 분 뒤 룸 담당 직원이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직원은 김서연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손님, 죄송합니다만 자리를 정리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약하신 분 측에서 인원 조정을 요청하셨습니다. 김서연은 직원의 얼굴을 올려다보았고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눈을 피했습니다. 이수진이 룸 안으로 돌아오며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민재가 벌떡 일어나며 이게 뭐 하는 거야라고 소리쳤지만 이수진은 침착하게 대답했죠. 가족 모임이야, 민재야. 가족끼리 편하게 있으려는 건데 뭐가 문제야. 이수진은 김서연을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서연 씨도 불편했을 거 아니에요. 이 자리가 본인한테 맞는 자리인지 서연 씨가 제일 잘 알 텐데. 김서연은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냅킨을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고 시어머니를 향해 짧게 인사를 건넸죠. 시어머니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시아버지는 고개를 돌린 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민재가 김서연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김서연은 가만히 손을 거두며 고개를 저었죠. 괜찮아요.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리지 않았습니다. 김서연이 룸문을 열고 복도로 나서는 순간 등 뒤에서 이수진의 웃음소리가 가볍게 새어나왔습니다. 김서연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고 긴 복도를 지나 로비를 향해 걸어갔죠. 호텔 로비의 높은 천장 아래로 은은한 음악이 흘러나왔고 김서연은 출구 앞에 멈춰 서서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손가방 끈을 고쳐 잡은 김서연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표정만은 단단하게 굳어 있었죠. 밖으로 나서자 초여름 밤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김서연은 호텔 정문 앞 벤치에 잠시 앉아 숨을 고르며 도심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안쪽에서는 여전히 가족 모임이 이어지고 있을 테고 이수진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디저트를 먹고 있을 터였죠. 김서연은 가방 안에서 휴대폰을 꺼냈지만 누구에게도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화면만 가만히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다시 가방 안에 넣었죠. 그리고 벤치에서 일어나 호텔 앞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앞 가로수길을 걷는 김서연의 발걸음은 느렸습니다. 택시를 잡을 생각도 누군가에게 연락할 생각도 나지 않았죠. 걸음을 옮길수록 조금 전 룸 안에서 들었던 이수진의 목소리가 귓가에 겹쳐 울렸고 김서연은 무의식 중에 블라우스 소매를 잡아당기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사실 오늘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이수진의 그 시선, 그 말투, 그리고 자리에서 밀어내듯 내모는 방식까지 김서연에게는 이미 익숙한 것들이었죠. 결혼식 날이 떠올랐습니다. 7년 전 서울 시내 웨딩홀에서 이민재와 김서연의 결혼식이 열리던 날, 이수진은
하객 대기실에서 김서연의 어머니를 처음 만났죠. 김서연의 어머니는 경상도 억양이 섞인 말투로 이수진에게 인사를 건넸고 이수진은 짧게 고개만 끄덕이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수진은 이민재의 어머니에게 속삭이듯 말했죠. 엄마, 저쪽 집안이 뭐 하시는 분들이래요? 이민재의 어머니가 지방에서 작은 식자재 사업한다던데라고 대답하자 이수진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 하나가 김서연의 어머니 쪽을 향한 시선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결혼 초기에는 그래도 참을 만했습니다. 명절에 시댁을 찾을 때마다 이수진은 김서연에게 직접적인 말을 하기보다 돌려서 분위기를 만들었죠. 추석에 김서연이 정성껏 준비한 나물 반찬을 내놓았을 때 이수진은 한 젓가락 집더니 시골 음식 느낌이 나네 정겹다라고 말했습니다. 칭찬처럼 들렸지만 그 말 뒤에 남동생의 아내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 이수진의 얼굴에는 다른 의미가 담겨 있었죠. 남동생의 아내는 서울 출신의 대기업 임원의 딸이었고 이수진은 그 며느리에게는 항상 다정하게 이름을 불렀지만 김서연에게는 늘 서연 씨라는 호칭을 고집했습니다. 김서연이 아이들 미술 수업 강사로 일하기 시작했을 때도 이수진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시댁 거실에서 시어머니와 이야기하던 중 김서연의 직업 이야기가 나왔고 이수진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죠. 애들 그림 가르치는 거 취미로는 괜찮겠다. 근데 민재벌이가 있는데 굳이 그런 걸 해야 하나? 김서연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라고 조용히 대답했지만 이수진은 이미 다른 이야기로 넘어간 뒤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김서연은 이민재에게 말했죠. 언니가 내 일을 자꾸 그렇게 말하면 기분이 좋지 않아. 이민재는 운전대를 잡은 채 잠시 침묵하더니 누나가 원래 그래. 신경 쓰지 말라고만 했습니다. 이민재의 그 말버릇은 결혼 생활 내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수진이 김서연을 무시할 때마다 이민재는 같은 말을 반복했죠. 누나가 원래 그래. 크게 들을 말은 아니야. 가족이니까 넘어가자. 처음에는 이민재가 자신을 보호하려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김서연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민재의 침묵은 보호가 아니라 회피였고 그 회피 속에서 이수진의 태도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죠. 지난 설날이 특히 그랬습니다. 시댁 거실에 가족이 모여 앉았을 때 이수진은 조카들에게 세뱃돈을 나눠주며 남동생의 아이에게는 우리 예쁜이 엄마 닮아서 똑똑하지라고 말했지만 김서연의 아이에게는 봉투만 건네며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습니다. 김서연은 그 장면을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지켜보았고 가슴 한쪽이 조여오는 감각을 애써 삼켰죠.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돌아왔을 때 이수진이 시어머니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솔직히 민재가 좀 더 좋은 집안 만났으면 우리 가족 사업에도 도움이 됐을 텐데. 김서연은 거실 입구에서 걸음을 멈추었고 이수진은 김서연이 서 있다는 걸 알면서도 말을 멈추지 않았죠. 그날 밤 김서연은 이민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언니가 나한테 그렇게 말하는 게 괜찮은 거야? 이민재는 이불을 끌어올리며 한숨을 쉬었고 한참 뒤에야 입을 열었죠. 서연아, 누나가 우리 집안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있어. 아버지 사업도 누나가 많이 도왔고 집안일도 누나가 다 챙겨. 거기에 대고 내가 뭐라 하면 일이 커져. 김서연은 이민재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지만 이민재는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김서연은 천장을 올려다보며 이 침묵이 갈등을 피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걸 느꼈죠.
호텔 앞 골목을 지나 큰 길로 나선 김서연은 걸음을 멈추고 횡단보도 앞에 섰습니다. 신호등 불빛이 빨간색에서 바뀌지 않았고 김서연은 멍하니 건너편을 바라보았죠. 7년이었습니다. 7년 동안 이수진의 시선을 견뎌왔고 이민재의 침묵을 받아들여왔죠. 그때마다 김서연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가족이니까 참으면 나아지겠지. 하지만 오늘 호텔룸에서 직원이 다가와 나가달라고 했을 때 김서연은 알았습니다. 나아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걸요. 신호가 바뀌었고 김서연은 천천히 길을 건넜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짧게 울렸지만 김서연은 꺼내보지 않았죠. 이민재일 거라는 걸 알았고 어떤 말이 올지도 알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어디야, 집에 가 있어라는 메시지가 와 있을 터였죠. 김서연은 큰 길 끝에서 택시를 잡아 올라탔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강남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택시 안은 조용했고 김서연의 머릿속에는 이수진의 말이 아니라 이민재의 침묵이 더 무겁게 남아 있었죠. 택시가 아파트 앞에 멈추었을 때 김서연은 한참 동안 내리지 않았습니다. 미터기 숫자가 멈춘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기사가 도착했습니다 하고 다시 한번 말하자 그제야 지갑을 꺼냈죠. 현관문을 열고 어두운 거실에 들어서자 아이의 슬리퍼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안쪽 방에서 새어나오는 작은 불빛이 시어머니가 아이를 재우고 있다는 걸 알려주었습니다. 김서연은 신발을 벗으며 소리를 죽였고 부엌 식탁에 가만히 앉아 불도 켜지 않은 채 두 손을 모았죠. 그 시각 호텔룸에서는 이수진이 디저트를 마무리하며 이민재 가족의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김서연이 나간 뒤 잠시 어색했던 공기는 이수진이 화제를 바꾸면서 금세 흘러갔죠. 아버지, 다음 달에 건물 리모델링 계약건 제가 정리해 놓을게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인테리어 업체가 견적을 다시 보내왔거든요. 이수진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고 이민재의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이민재 가족에서 이수진이 차지하는 자리는 단순히 장녀라는 호칭만으로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이수진은 20대 후반에 부동산 컨설팅 회사를 시작했고 아버지의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 자금을 끌어와 회사를 살린 적이 있었죠. 그때부터 집안의 중심축은 자연스럽게 이수진 쪽으로 기울었고 아버지조차 큰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이수진에게 먼저 의견을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더 말할 것도 없었죠. 명절 메뉴부터 가족여행 일정까지 이수진이 정하면 나머지 식구들은 따르는 구조가 10년 넘게 이어져 온 터였습니다. 남동생 이민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민호는 대학을 졸업한 뒤 이수진의 회사에서 일을 시작했고 지금까지도 이수진 아래에서 프로젝트를 맡고 있었죠. 이민호의 아내가 가족 모임에서 유독 조용한 것도 이수진의 눈치를 보는 것이 몸에 밴 결과였습니다. 이민호는 가끔 형 이민재에게 전화해서 누나가 요즘 예민하니까 조심해라고 귀띔하곤 했는데 그 말 자체가 이 가족 안에서 이수진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죠. 이민재 역시 그 구조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이민재는 중견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지만 이수진의 사업 규모와 비교하면 집안에서의 발언권은 크지 않았죠. 어릴 때부터 이수진은 성적도 좋았고 아버지의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자랐습니다. 이민재는 늘 이수진의 그늘 아래 있었고 그 위치에 익숙해져 버린 자신을 의식하지 못한 채 살아왔죠. 가족 모임에서 이수진이 무슨 말을 해도 반박하지 않는 건 누나에 대한 존경이 아니라 오래된 복종에 가까웠습니다. 호텔에서 김서연이 쫓겨나던 순간에도
이민재는 소리를 높이긴 했지만 끝까지 밀어붙이지는 못했습니다. 이수진이 가족 모임이야라고 선을 긋자 이민재는 입을 다물었고 김서연이 일어서서 나가는 등을 보면서도 의자에서 따라 일어나지 못했죠. 이민재가 두려운 건 이수진의 화가 아니었습니다. 이수진에게 맞서면 아버지와 어머니까지 자신에게 등을 돌릴 거라는 그 오래된 확신이 이민재의 다리를 붙잡고 있었던 거죠. 디저트가 끝나고 가족들이 자리에서 일어날 때 이수진은 직원을 불러 계산을 마쳤습니다. 카드를 건네며 다음에도 이름으로 예약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이수진의 표정에는 조금 전 며느리를 내보낸 일에 대한 망설임이 전혀 없었죠. 이수진에게 오늘 일은 불쾌한 요소를 정리한 것에 불과했고 내일이면 이미 잊힐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이수진은 어머니의 팔을 잡고 로비까지 함께 걸으며 다음 주 아버지 건강검진 일정을 확인했고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수진의 말에 맞장구를 쳤죠. 이민재는 가족들과 로비에서 인사를 나눈 뒤 혼자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차에 올라탄 이민재는 시동을 걸지 않은 채 핸들 위에 이마를 대고 가만히 있었죠. 휴대폰을 꺼내 김서연에게 메시지를 보내려 했지만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던 겁니다. 미안하다고 쓰기엔 자신이 한 것도 없었고 괜찮냐고 묻기엔 괜찮지 않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죠. 이민재는 결국 집에 갈게라는 4글자만 보냈고 김서연에게서는 아무런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민재가 집에 도착했을 때 거실은 어두웠고 안방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살금살금 문을 열자 김서연은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지만 등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잠든 게 아니라는 걸 이민재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옆자리에 누웠고 천장을 바라보며 숨소리를 죽였죠. 두 사람 사이에 놓인 이불 한 겹이 오늘따라 유독 두껍게 느껴졌습니다. 김서연은 눈을 감은 채 이민재가 옆에 눕는 기척을 들었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수진의 말보다 더 선명하게 남아있는 건 이민재가 의자에서 끝내 일어나지 못했던 그 순간이었고 7년간 쌓여온 침묵들이 하나의 장면으로 겹쳐지며 가슴을 짓눌렀죠. 김서연은 이불 속에서 주먹을 가만히 쥐었다 펴기를 반복했고 어둠 속에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이 가족 안에서 내가 서 있는 자리는 대체 어디인 걸까?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 밤은 두 사람의 침묵 위로 천천히 깊어져 갔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김서연의 등을 바라보며 누워있던 이민재는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였고 얕은 잠에서 깨어났을 때 옆자리는 이미 비어 있었죠. 부엌에서 물 끓는 소리가 들렸고 이민재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거실로 나갔습니다. 김서연은 식탁에 앉아 컵을 양손으로 감싼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민재가 다가와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죠. 이민재는 맞은편 의자를 빼고 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어젯밤에 하지만 김서연은 컵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을 잘랐죠. 아이 깨기 전에 밥 차려야 해요. 그 말투는 차갑지도 화가 나 있지도 않았지만 더 이상의 대화를 허락하지 않는 단단한 벽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민재는 입을 다물었고 김서연은 일어서서 냉장고를 열었죠.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김서연이 외출 준비를 하는 동안 이민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어젯밤 호텔에서의 일을 처음부터 다시 떠올렸습니다. 이수진이 서연의 옷차림을 지적하던 순간, 직원이 다가와 나가달라고 말하던 순간, 그리고 김서연이 조용히 일어서서 문을 열고 나가던 뒷모습까지. 그때 이민재는 한 발 늦게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이수진의 시선에 막혀 다시 주저앉았고
가족들이 디저트를 먹는 동안 룸 안에 갇혀 있었죠. 그런데 문득 한 장면이 머릿속에 걸렸습니다. 이민재가 가족들보다 먼저 룸을 나와 로비를 지날 때였죠. 호텔 로비 한쪽에서 지배인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김서연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있었습니다. 이민재는 그때 멀찍이서 그 장면을 보았지만 김서연을 쫓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크게 신경 쓰지 못했죠. 하지만 지금 다시 떠올려 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지배인의 태도가 단순한 고객 응대가 아니었던 거죠. 허리를 깊이 숙인 각도, 두 손을 모은 자세, 그리고 김서연에게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묻는 듯한 표정까지 마치 중요한 손님을 대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민재는 그 장면을 곱씹으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김서연은 그 호텔에 자주 가는 편이 아니었고 지배인과 안면이 있을 리도 없었죠. 그런데 왜 지배인이 그렇게까지 정중한 태도를 보인 걸까? 이민재는 생각을 정리하지 못한 채 휴대폰을 들어 이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린 뒤 이수진이 받았고 목소리는 평소와 다를 게 없었죠. 왜 민재야? 아침부터 무슨 일이야? 이민재는 잠깐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누나, 어제 서연이가 나갈 때 로비에서 지배인이 서연이한테 인사하는 거 봤어? 전화 너머로 이수진이 짧게 웃는 소리가 들렸죠. 봤지. 나도 룸에서 나오다가 봤는데. 이민재가 그게 좀 이상하지 않았어? 라고 되묻자 이수진은 별일 아니라는 듯 대답했습니다. 호텔 직원이 손님한테 친절한 게 뭐가 이상해. 서비스업이 원래 그런 거야. 나가는 손님한테 인사 한번 하는 거 가지고 너 왜 그래? 이수진은 말을 이으며 화제를 돌렸죠. 그것보다 어제 아버지가 리모델링 건 서류 보시고 괜찮다고 하셨어. 다음 주에 업체 미팅 잡아야 하는데 너도 시간 되면 나와. 이민재는 이수진의 말에 대꾸하지 않았고 머릿속에서 지배인의 모습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수진이 듣고 있어? 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이민재는 응, 알겠어라고 짧게 대답하며 전화를 끊었죠. 전화를 끊은 뒤 이민재는 소파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수진 말대로 호텔 직원이 친절한 건 당연한 일이었고 지배인이 나가는 손님에게 인사하는 것도 흔한 일일 수 있었죠. 하지만 이민재의 마음 한쪽에는 개운하지 않은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지배인은 단순히 인사만 한 게 아니라 김서연에게 뭔가를 물었던 것 같았거든요. 표정도 일반적인 서비스 응대와는 달랐고 오히려 걱정하는 사람의 얼굴에 가까웠죠. 이민재는 김서연에게 직접 물어볼까 생각했지만 아까 부엌에서의 김서연의 태도를 떠올리자 선뜻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김서연에게 필요한 건 호텔 지배인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어젯밤 자신이 하지 못한 말이라는 걸 이민재도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이민재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이수진은 자신의 사무실에 출근해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호텔에서의 일은 이수진에게 이미 끝난 일이었고 아침 커피를 마시며 직원들에게 업무 지시를 하는 이수진의 표정에는 어떤 찜찜함도 없었죠. 오히려 이수진은 어젯밤 가족 모임이 잘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불필요한 긴장 요소가 사라졌으니 다음 모임은 더 편할 거라고 이수진은 스스로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갔죠. 이수진의 비서가 커피를 가져다 놓으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오전에 미팅 하나 추가되었는데요. 이수진은 일정표를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어젯밤 호텔 지배인의 태도 따위는 벌써 기억에서 밀려나 있었죠. 이수진에게 그 장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호텔 직원이 손님에게 과하게 친절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판단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수진이 모르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어젯밤 김서연이 로비를 지날 때 지배인이 다가온 건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지배인은 김서연의 얼굴을 알아보았고 허리를 숙이며 괜찮으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목소리에는 일반 고객에게 쓰지 않는 무게가 실려 있었죠. 김서연은 지배인에게 괜찮습니다라고 짧게 대답하고 호텔을 나섰지만 지배인은 김서연이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로비 한가운데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이수진은 스쳐보고 넘겼고 이민재는 멀리서 보았지만 의미를 읽지 못했죠. 두 사람 모두 그날 밤 로비에서 벌어진 일의 무게를 알지 못한 채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고 김서연만이 지배인의 그 한마디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서연 역시 그것에 대해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죠. 미술 수업 준비물을 챙기며 현관을 나서는 김서연의 표정은 평소보다 조금 더 단단해 보였지만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는 김서연 자신만 알고 있었습니다. 김서연이 현관문을 닫고 나간 뒤 이민재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켤 생각도 없었고 출근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소파에서 일어나지 못했죠. 아까 부엌에서 김서연이 보인 태도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거나 울었다면 오히려 나았을 텐데 김서연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감정을 감추는 게 아니라 이미 감정을 정리한 사람의 얼굴이었고 그게 이민재에게는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민재는 결국 반차를 냈습니다. 회사에 연락하고 다시 소파에 앉았을 때 휴대폰이 울렸는데 화면에 뜬 번호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죠. 모르는 번호라 받지 않으려다가 지역 번호가 강남 쪽이라는 걸 보고 무심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민재 선생님 되시죠? 상대방의 목소리는 낮고 정중했습니다. 이민재가 네, 맞습니다만이라고 대답하자 상대는 자신을 호텔 총지배인이라고 밝혔죠. 이민재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젯밤 가족 모임이 열렸던 바로 그 호텔이었고 총지배인이라면 로비에서 김서연에게 인사하던 그 지배인보다 더 윗사람이라는 뜻이었으니까요. 총지배인은 잠시 말을 고른 뒤 이어갔습니다. 어젯밤 저희 호텔 레스토랑에서 가족 모임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고 저희 직원이 부적절한 요청을 수행한 부분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민재는 전화기를 귀에 바짝 대며 물었죠. 잠깐만요. 불미스러운 일이라니 무슨 말씀이신지. 총지배인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약자 측의 요청으로 동행 손님 한 분을 자리에서 안내해 드린 건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저희 호텔의 서비스 기준에 맞지 않는 대응이었고 담당 직원에게도 이미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민재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숨을 내쉬었습니다. 호텔 측에서 먼저 사과 전화를 해올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그런데 어떻게 제 번호를 아시는 겁니까? 이민재가 묻자 총지배인은 잠깐 침묵한 뒤 말했습니다. 예약 시 남겨주신 연락처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전해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총지배인의 목소리가 한 톤 더 낮아졌죠. 가능하시다면 김서연님께 저희의 사과를 전해주시겠습니까? 직접 연락드리는 것이 도리이나 상황상 선생님을 통해 전하는 것이 맞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다가 상대가 보이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네, 전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총지배인은 전화를 끊지 않았죠. 수화기 너머로 종이를 넘기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고 총지배인이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총지배인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했죠. 어젯밤 일은 건물주 측에서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민재는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건물주요? 이민재가 되묻자 총지배인은 네, 그렇습니다라고만 대답했고 더 이상의 설명은 하지 않았죠.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불편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총지배인은 정중하게 통화를 마무리했고 이민재는 전화가 끊어진 뒤에도 한참 동안 휴대폰을 귀에 대고 있었습니다. 건물주. 그 단어가 이민재의 머릿속에서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총지배인이 굳이 건물주라는 말을 꺼낸 이유가 뭘까? 이민재는 소파에서 일어나 거실을 천천히 왔다 갔다 하며 생각을 정리하려 했죠. 어젯밤 호텔 레스토랑에서 벌어진 일은 가족 내부의 문제였고 호텔 측에서 사과하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건물주까지 그 일을 보고받았다는 건 단순한 고객 불만 처리 차원을 넘어서는 이야기였죠. 이민재는 다시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어젯밤 로비에서 지배인이 김서연에게 보였던 태도가 다시 떠올랐죠. 그때 지배인은 분명히 김서연의 얼굴을 알아보았고 나가는 손님에게 하는 일반적인 인사가 아니라 특정한 누군가에게 하는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민재는 그 장면과 방금 전 총지배인의 말을 나란히 놓아보았지만 두 조각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아직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죠. 문득 이수진에게 전화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이민재는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수진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 호텔에서 체면 차리려고 그러는 거야. 신경 쓰지 말라고 넘길 게 뻔했죠. 하지만 총지배인의 마지막 말에 실린 무게는 그렇게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건물주가 보고를 받았다는 건 누군가가 어젯밤 일을 건물주에게 알렸다는 뜻이었고 건물주가 그것에 관심을 가질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뜻이기도 했죠. 이민재는 김서연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총지배인의 사과를 전해야 했지만 그보다 먼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죠. 서연아, 그 호텔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 거야? 하지만 그 질문을 입 밖에 꺼내는 순간 김서연이 어떤 표정을 지을지가 이민재를 멈추게 했습니다. 어젯밤 호텔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온 아내에게 건물주 이야기를 꺼내는 건 지금 이 상황에서 할 말이 아니라는 걸 이민재도 알았죠. 이민재는 휴대폰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 한 잔을 따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는데 아파트 단지 너머로 보이는 강남 쪽 빌딩 숲 사이에 어젯밤 가족 모임이 열렸던 호텔의 상층부가 흐릿하게 보였죠. 이민재는 그 건물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자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김서연의 집안에 대해 처음으로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지방에서 작은 식자재 사업을 하는 집안이라고 이수진이 말했고 이민재도 그렇게 알고 있었죠. 하지만 총지배인의 전화 한 통이 그 확신에 처음으로 균열을 만들었고 이민재는 그 균열 너머에 무엇이 있을지 아직 짐작조차 하지 못한 채 유리창 너머의 건물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밖의 호텔 건물을 바라보던 이민재는 결국 물컵을 내려놓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생각만으로는 풀리지 않는 것들이 있었고 총지배인의 전화 이후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질문에 답을 얻으려면 직접 확인하는 수밖에 없었죠. 이민재는 차 키를 집어들며 한 곳을 떠올렸습니다. 김서연의 친정이었죠. 이민재가 김서연의 친정을 찾아가는 건 1년에 한두 번 명절 때가 전부였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있는 김서연의 부모님 집은 아파트 단지 안 평범한 중층 아파트였고 이민재는 그 집을 갈 때마다 늘 같은 인상을 받았죠.
깔끔하지만 소박한 거실, 오래된 장식장 위에 놓인 가족 사진, 그리고 편한 옷차림으로 마당을 산책하듯 단지를 걷는 김서연의 아버지 김태식. 이민재는 장인어른을 과묵하고 조용한 지방사업가 정도로 알고 있었고 그 이상을 궁금해한 적이 없었습니다. 차를 몰고 1시간 남짓 달려 도착한 아파트 단지는 평일 낮이라 조용했습니다. 이민재는 주차를 하고 엘리베이터를 타면서도 무슨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정리하지 못했죠.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뒤 문이 열렸고 김태식이 편한 면바지에 카디건을 걸친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김태식은 사위의 얼굴을 보고 눈을 약간 크게 떴지만 금세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죠. 어머니는 장 보러 나가셨다. 들어와, 차 한잔하지. 거실 소파에 마주 앉자 김태식이 직접 보이차를 우려내왔습니다. 찻잔을 건네는 김태식의 손은 투박했지만 움직임은 여유로웠고 이민재는 찻잔을 받으며 입을 열었죠. 아버님,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사실은 어젯밤에 있었던 일 때문에 왔습니다. 김태식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이민재를 바라보았고 그 눈빛은 이미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알고 있는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이민재는 어젯밤 호텔에서 벌어진 일을 처음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이수진이 김서연의 옷차림과 직업을 문제 삼은 것, 직원을 통해 자리에서 내보낸 것, 그리고 오늘 아침 호텔 총지배인에게서 사과 전화를 받은 것까지. 이민재가 말을 마쳤을 때 김태식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죠. 거실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이민재는 김태식의 반응을 기다리며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김태식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총지배인이 건물주 이야기를 했다고 했나? 이민재는 고개를 끄덕였고 김태식은 짧게 한숨을 내쉬더니 소파에서 일어나 장식장 옆 서랍으로 걸어갔죠. 서랍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고 이민재에게 다가오라는 듯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봉투 안에는 부동산 관련 서류 여러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민재는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눈이 점점 커졌죠. 서류에는 서울 강남과 종로 일대 상업용 건물 여러 채의 등기 관련 문서가 있었고 투자 지분 계약서와 임대 수익 정산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민재의 시선이 한 장에서 멈추었죠. 어젯밤 가족 모임이 열린 호텔의 이름이 적힌 공동투자 계약서였고 투자자 란에 김태식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민재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물었습니다. 아버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김태식은 식탁 맞은편에 앉으며 담담하게 말했죠. 서연이가 말 안 했을 거다. 내가 말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김태식은 찻잔을 다시 들어 한 모금 마신 뒤 이어갔습니다. 나는 30대 초반에 식자재 유통으로 시작했어. 그건 니네 집안에서 아는 것과 같아. 근데 40대 중반부터 부동산 쪽으로 투자를 시작했고 운이 좋았지. 김태식의 이야기는 이민재가 알고 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그림이었습니다. 김태식은 경기도에서 식자재 사업으로 기반을 잡은 뒤 서울 도심의 상업용 부동산에 조금씩 투자를 늘려갔죠. 처음에는 작은 상가 건물 한 채로 시작했지만 20여 년에 걸쳐 강남과 종로에 여러 채의 빌딩 지분을 확보했고 호텔 신축 프로젝트에 공동 투자자로 참여하면서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이었습니다. 이민재는 서류를 내려놓으며 김태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 어젯밤 호텔이 아버님이 투자하신 건물이라는 겁니까? 김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죠. 공동 투자야. 지분으로 따지면 건물의 3할 정도 되지. 호텔 운영은 전문업체에 맡겨놓았고 나는 건물주로서 수익만 받는 구조다.
이민재는 등받이에 기대며 숨을 길게 내쉬었고 머릿속에서 어젯밤의 장면들이 전혀 다른 의미로 재배열되기 시작했습니다. 로비에서 지배인이 김서연에게 깊이 허리를 숙인 이유, 총 지배인이 직접 전화를 걸어 사과한 이유, 그리고 건물주 측에서 보고를 받았다는 그 말의 의미가 이제야 하나로 연결되었죠. 지배인은 김서연이 건물주의 딸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건물주의 딸이 자신의 호텔에서 쫓겨나듯 나가는 장면을 목격한 것이었죠. 김태식은 이민재의 표정을 가만히 살피며 말했습니다. 서연이는 결혼할 때 내가 신신당부했어. 시댁에 재산 이야기 하지 말라고.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관계가 되면 끝이 없거든. 김태식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분했지만 찻잔을 잡은 손가락 끝에 힘이 들어가 있었죠. 근데 이번 일은 좀 다르더라. 총지배인한테 보고가 올라왔을 때 내가 직접 전화해서 상황을 들었어. 내 딸이 그 자리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이민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인의 얼굴을 마주 볼 수가 없었죠. 7년 동안 김서연이 시댁에서 어떤 대우를 받아왔는지, 이수진이 김서연을 어떻게 대했는지, 김태식도 서연이를 통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 터였습니다. 하지만 딸이 호텔에서 직원의 손에 이끌려 나가다시피 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김태식이 느꼈을 감정은 이민재가 감히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김태식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민재야, 나는 니한테 돈 이야기를 하려고 이걸 보여준 게 아니야. 다만 한 가지는 알아줬으면 해. 김태식은 창가로 걸어가 밖을 내다보며 등을 돌린 채 말을 이었죠. 서연이는 아버지 재산 한 푼 기대지 않고 살아온 아이야. 그 애가 시댁에서 참아온 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가족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이야. 김태식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지만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이민재는 서류를 봉투에 다시 넣으며 일어섰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린 듯 다리가 흔들렸고 현관까지 걸어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죠. 김태식은 현관문 앞까지 따라 나와 이민재를 바라보았고 이민재가 아버님, 죄송합니다라고 말하자 김태식은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한테 할 말이 아니지. 그 한마디가 이민재의 가슴에 박혔고 이민재는 고개를 숙인 채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차에 올라탄 이민재는 시동을 걸지 못했습니다. 핸들 위에 이마를 대고 가만히 앉아 있었죠. 서류에 적혀 있던 숫자들이 아직도 눈앞에 어른거렸지만 이민재의 머릿속을 진짜로 가득 채운 건 김태식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서연이가 참아온 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가족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그 말이 이민재가 7년간 외면해 온 것들을 한꺼번에 끌어올렸죠. 이민재는 핸들 위에서 고개를 들어 앞 유리 너머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았고 이제 김서연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비로소 윤곽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이민재는 친정집 주차장에서 한참을 앉아 있다가 결국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큰 길로 접어들었을 때 휴대폰이 울렸죠. 화면에 이수진의 이름이 떠 있었고 이민재는 잠시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수진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급했죠. 민재야, 나 지금 좀 이상한 전화를 받았어. 호텔 총지배인이라는 사람이 전화해서 어젯밤 일에 대해 사과를 하는데 그러면서 건물주 측에 보고가 올라갔다고 하더라고. 이민재는 운전대를 잡은 채 입을 다물었고 이수진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건물주가 누구냐고 물었더니 말을 안 해. 개인정보라면서. 근데 말투가 이상해. 마치 내가 큰 실수를 한 것처럼 조심스럽게 구는 거야. 이수진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짜증이 섞여 있었죠. 혹시 너 뭐 하는 거 있어? 이민재는 신호등 앞에 차를 세우며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수진에게 사실을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순간 갈등이 일었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누나, 나 방금 서연이 친정에 다녀왔어. 전화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고 이민재는 말을 이었습니다. 서연이 아버지가 그 호텔 건물 공동 투자자야. 건물주가 장인어른이었어. 전화기 너머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수진의 숨소리조차 멈춘 것 같았죠. 몇 초 뒤 이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뭐라고? 이수진의 목소리가 갈라졌고 이민재는 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았죠. 이수진도 이민재가 한 말을 못 들은 게 아니라 믿기지 않아서 되물은 것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잠시 뒤 이수진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게 말이 돼? 서연 씨네 집이 지방에서 작은 식자재 사업하는 집안이라며. 내가 결혼할 때 그렇게 말했잖아. 이민재는 나도 몰랐어라고 짧게 대답했고 전화 너머로 이수진이 의자에 주저앉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수진의 머릿속은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건물주의 며느리를 호텔 직원을 시켜 자리에서 내보냈다는 사실이 호텔 업계에 퍼지면 어떻게 되는지 이수진은 사업가로서 즉시 계산할 수 있었죠. 자신의 부동산 컨설팅 회사가 강남 일대 건물주들과 일하는 구조에서 이런 소문은 치명적이었고 이수진은 그 파장이 사업에까지 미칠 수 있다는 걸 단번에 파악했습니다. 이수진은 전화를 끊자마자 김서연에게 연락했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받지 않았고 두 번째 전화도 마찬가지였죠. 세 번째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서연 씨, 어젯밤 일 때문에 이야기 좀 하고 싶어요. 시간 되면 연락 주세요. 문자의 말투는 이수진답지 않게 정중했고 그 정중함 자체가 이수진의 속마음을 드러내고 있었죠. 김서연은 미술 수업을 마치고 교실을 정리하던 중 이수진의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고 답장을 보내지 않았죠. 그리고 거의 동시에 이민재의 어머니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이수진과는 또 달랐죠. 서연아, 내가 할 말이 있어서 전화했다. 어젯밤 일은 수진이가 좀 지나쳤어. 내가 속상했을 거 알아. 시어머니는 말을 고르며 조심스럽게 이어갔지만 그 목소리에서 김서연이 느낀 건 진심 어린 미안함이 아니라 상황을 수습하려는 조급함이었습니다. 김서연은 시어머니의 말을 끝까지 듣고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라고만 대답한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교실 창문 너머로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고 김서연은 빈 의자에 앉아 가만히 두 손을 내려다보았죠. 7년이었습니다. 7년 동안 이 가족에게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과가 아버지의 재산이 드러난 바로 다음 날 쏟아지고 있었죠. 저녁이 되어 이민재가 집에 돌아왔을 때 김서연은 거실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이미 안방에서 잠들어 있었고 식탁 위에는 차 한 잔만 놓여 있었죠. 이민재가 맞은편에 앉자 김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한테 다녀왔다면서요. 이민재는 고개를 끄덕였고 김서연의 얼굴에는 놀라움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얼굴이었죠. 언니한테서 연락 왔어요. 어머니한테서도. 김서연의 목소리는 고요했습니다. 7년 동안 단 한 번도 없던 사과가 하루 만에 오더라고요. 김서연은 찻잔을 감싼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죠. 나는 그 호텔에서 쫓겨날 때 아버지 재산 생각은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냥 내가 이 가족한테 어떤 사람인지 그게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이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서연의 말 하나하나가 이민재가 7년간 외면해 온 것들을 정면으로 가리키고 있었고 반박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죠.
김서연은 고개를 들어 이민재를 바라보았고 그 눈에는 분노 대신 오래 고민한 사람의 차분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돈 때문에 존중받는 가족이라면 그건 처음부터 가족이 아니에요. 김서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 찻잔에서 피어오르던 김이 사라진 뒤에도 김서연은 같은 자세로 이민재를 바라보고 있었고 이민재는 그 시선을 피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죠. 김서연은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는 당분간 당신네 가족과 거리를 두려고요. 이민재가 고개를 들었고 김서연은 식탁 위 찻잔을 싱크대로 가져가며 등을 보인 채 말을 이었죠. 언니한테도 어머니한테도 연락하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 재산 때문에 달라지는 태도를 받아들이면서까지 그 안에 있고 싶지 않아요. 이민재는 서연아라고 불렀지만 그 뒤에 이을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김서연은 싱크대 앞에서 잠시 멈추었다가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죠. 당신한테 화가 나는 건 아니에요. 다만 당신이 그 가족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그건 당신이 스스로 정해야 할 일이에요. 김서연은 부엌을 나와 안방으로 들어갔고 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이민재는 빈 식탁 앞에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의 시계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고 김서연이 앉아있던 의자만 비스듬히 빠져 있었죠. 이민재는 그 의자를 바라보며 김서연이 마지막에 남긴 말을 곱씹었습니다. 가족을 선택할 것인지 사람을 선택할 것인지 그 질문은 김서연이 이민재에게 던진 것이 아니라 이민재가 7년 동안 스스로에게 묻지 않고 피해 온 질문이었죠. 이민재는 두 손을 식탁 위에 올려놓은 채 어둠이 내려앉는 거실에서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몇 달이 흘렀습니다. 김서연은 말한 대로 이민재 가족과의 연락을 끊었고 이수진이 보낸 문자에도 시어머니의 전화에도 응하지 않았죠. 이민재와는 같은 집에서 생활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꺼내지 못한 것들이 벽처럼 쌓여 있었고 김서연은 아이를 돌보고 미술 수업에 나가는 일상을 담담하게 이어갔습니다. 이민재는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무거웠죠. 이수진 중심으로 돌아가던 가족 모임은 자연스럽게 열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수진이 다음 모임 일정을 잡으려 할 때마다 이민재가 거절했고 이민재의 어머니도 며느리 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임을 강행하기 어렵다며 한 발 물러섰죠. 이수진은 처음에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김서연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자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건물주가 김서연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주변에 퍼질까봐 이수진은 내심 불안했지만 자존심 때문에 먼저 찾아가지는 못했죠. 이민재는 그 몇 달 동안 많은 것을 돌아보았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틈틈이 퇴근 후 아이를 재우고 혼자 거실에 앉아 있을 때마다 7년간의 장면들이 하나씩 떠올랐죠. 이수진이 김서연의 음식을 시골 음식이라고 했을 때 웃어넘긴 자신, 설날에 이수진이 김서연의 집안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는데도 자리를 뜨지 않은 자신, 호텔에서 김서연이 쫓겨나는 걸 보면서도 의자에서 일어나지 못한 자신. 이민재는 그 장면들을 마주할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고 더 이상 누나가 원래 그래라는 말 뒤에 숨을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가을이 깊어진 어느 토요일 오후 이민재는 김서연의 친정을 혼자 찾아갔습니다. 미리 연락하지 않았고 차를 몰면서도 무슨 말을 할지 정리되지 않았죠.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도착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을 때 현관문 앞에서 잠시 멈추었죠.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숨을 한번 깊이 들이쉬었고 문이 열렸을 때 김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김서연은 이민재를 보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마치 언젠가 이 사람이 이 문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듯 조용히 안으로 들어오라고 고개를 기울였죠. 거실에는 김태식도 없었고 김서연의 어머니도 외출 중이었습니다. 두 사람만 식탁에 마주 앉았고 김서연은 물 한 잔을 이민재 앞에 놓았죠. 이민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나 사과하러 왔어. 김서연은 물잔을 내려다보며 아무 말 없이 기다렸고 이민재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이어갔죠. 어젯밤 일만이 아니야. 7년 동안 누나가 너한테 그렇게 할 때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가족이니까 넘어가자. 누나가 원래 그래. 그 말만 반복하면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보지 않으려고 했어. 이민재의 목소리가 갈라졌고 식탁 위에 올려놓은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김서연은 이민재의 말을 끝까지 들은 뒤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민재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고 그 얼굴에서 김서연은 처음으로 진짜 후회를 읽었죠. 호텔 사건 직후에 이수진이 보낸 정중한 문자, 시어머니의 조급한 전화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김서연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당신한테 원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이민재가 고개를 들었고 김서연은 이민재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죠. 당신이 가족을 선택할지 사람을 선택할지 스스로 정하세요. 그 말은 몇 달 전 거실에서 했던 말과 같았지만 무게가 달랐습니다. 몇 달 전에는 이민재에게 던지는 질문이었다면 지금은 이민재가 대답해야 하는 순간이었죠. 이민재는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이수진의 얼굴이 떠올랐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얼굴이 스쳤죠. 하지만 그 얼굴들 너머로 김서연이 호텔 복도를 혼자 걸어나가던 뒷모습이 겹쳐졌고 이민재는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사람을 선택할게. 이민재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죠. 너랑 다시 시작하고 싶어? 이번에는 내가 제대로 서 있을게. 김서연은 이민재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바로 용서가 담겨 있지는 않았지만 닫혀있던 문이 아주 조금 열리는 기색이 있었죠. 김서연은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신 뒤 말했습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7년 동안 쌓인 건 하루아침에 지워지지 않아요. 이민재는 고개를 끄덕였고 김서연은 이어갔죠. 하지만 당신이 스스로 정한 거라면 나도 기회를 줄 수는 있어요. 두 사람은 더 이상 많은 말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물잔 2개 사이로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고 오랫동안 멀어져 있던 거리가 아주 조금 줄어든 것 같은 공기가 흘렀죠. 이민재는 일어서며 내가 먼저 누나한테 이야기할게. 앞으로 내가 불편한 자리에는 가지 않아도 되라고 말했고 김서연은 현관까지 이민재를 따라 나오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뒤로 이민재는 이수진에게 전화해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김서연에게 사과하지 않는 가족 모임에는 참석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이수진 중심으로 돌아가는 가족 구조에서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고. 이수진은 처음에 화를 냈지만 이민재가 전화를 끊은 뒤 다시 걸어오지 않았죠. 이수진은 혼자 사무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이 만들어 놓은 가족 안에서 균열이 시작되었다는 걸 느꼈지만 무엇이 잘못된 건지 끝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습니다. 이민재와 김서연은 천천히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기 시작했고 이수진 중심이던 가족 모임은 더 이상 열리지 않았죠. 이민재의 부모는 조용히 아들 부부의 거리를 지켜보았고 이수진은 명절에도 혼자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어느 겨울 저녁 김서연은 미술 수업을 마치고
교실을 정리하다가 창밖으로 내리는 첫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조용히 중얼거렸죠. 사람은 돈보다 사람답게 대하는 태도에서 집안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말은 누구에게 하는 것도 아니었지만 김서연의 얼굴에는 오랜 무게를 내려놓은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평온함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민재 가족에게 남은 건 조용한 후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서연은 더 이상 그 후회를 대신 짊어지지 않았고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일상을 살아가기 시작했죠. 교실 창문 너머로 눈이 내리고 있었고 김서연은 불을 끄고 문을 닫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걸음은 가벼웠고 겨울 공기는 차가웠지만 김서연의 얼굴 위로 번지는 미소는 따뜻했습니다. 그날 호텔 연회장에서 시작된 일은 결국 이 가족의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돈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미 모든 것은 지나간 뒤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 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